네,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총선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당들은 빨리 후보 뽑고 전략 짜기라 바쁘고요. 자, 국민들도 새로워진 선거법을 익히느라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과 정당 모두에게 지금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린 게 있죠. 바로 비례정당입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을 가지고 처음 선거를 치르는데 이것만 알기에도 지금 어려운데 비례정당이라는 지금껏 전례가 없었던 유형의 정당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각 진영마다 분주하게 전략을 짜느라 정말 바쁜데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비례 전문 정당이죠. 이 비례 정당이 과연 왜 출연하게 되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네,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던 비례 전문장이 왜 이제 민주당까지 만들게 되었는지, 자, 그 어렵고 복잡했던 선거의 혼란을 제가 직접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비례 전문 정당은 무엇이고 그게 왜 문제가 되며 그것이 출연하면 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선거법에 이어서 비례 전문 정당의 문제점까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비례정당이 출연하게 된 계기,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비례정당이라는 무엇인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비례정당이 출연하게 되었던 과거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많은 논의를 했었지요. 네, 큰 당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작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뭐 이렇게 해서 4+1이라는 세력이 모여가지고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1 세력들이, 선거법 논의를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아주 이 법을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아, 우린 반대다. 우린 반대야. 우리 그 법 절대 인정 못해. 자, 근데 4+1 세력들이 소위 말해 이 쪽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선거법이 통과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4+1이 결국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에 뿔이 날대로 난 이 자유한국당이 그랬다 이 말이지. 좋다. 우리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공언을 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 정치권은 크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정당이었고 또 그것이 개정한 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관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교적 태연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정당의 신청, 선거법의 룰이라는 것을 비교적 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판 역할을 또 하는 게 선관위인데요. 이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을 오메나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뭐 이런저런 말은 없고 그냥 정당 신청했으니까 받아들여 준 겁니다. 네, 미래한국당을 승인을 해준 거지요. 예. 자,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받아주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자,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막 비판을 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추진이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 미래한국당이 출연하면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진영에서 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대로 그냥 당하고 볼 수만은 없다. 이대로 두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꼼수를 활용해서 일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이 막 짚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도 안 되겠다.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비례정당을 역시 논의를 했고요. 자, 결국 얼마 전 민주당 당원대 전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추진 중에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선거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내가 그거 만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자, 선거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이 비례전문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이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해 하겠다라면서 했고요. 선관위가 그걸 또 받아줍니다. 그걸 받아주고 나니까 이제 이 정당의 출연이 확실시 됐고 현실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에 위기의식을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비례정당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서로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이제 급기야 그 비례정당 창당에 나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례정당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례정당을 보기 앞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특징이 중요한데요. 제 첫 번째, 이번 연동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의 지지율만큼 국회의 자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요구와 정치권을 향한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양 거대 정당만으로는 이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많이 할수록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거법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룰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국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문을 열어놓은 게 이 연동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대 정당에게는 다소 비례의석 확보를 불리하게 해뒀습니다. 자, 큰 정당들은 지역구에 가서 크게 한바탕 싸우시오. 근데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쉽도록 비교적 쉽게 하기 위해서 작은 정당들은 이 비례표를 통해서 국회로 쉽게 입성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가 바로 연동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거대 정당들은 이 비례 의석을 조금 불리하게 하고 대신에 네, 소수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네,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였죠. 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바꾼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와중에 비례정당이 등장했는데, 그럼 비례정당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 선거법에 대한 취지를 무색해 만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정당을 한번 볼까요? 자, 비례정당은 네, 자, 앞서 여기 선교했던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이 비교적 얻기가 불리하고 네, 반면에 소수 정당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게 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 정당이 출연하게 되면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원래는 거대 정당이 비례의석 어렵게, 소수 정당이 비례의석 쉽게 하고자 했던 이런 취지가 비례 정당이 출연하게 되면은 이 반대 현상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거대 정당은 비례의석을 얻기가 쉬워지고 반대로 소수 정당은 비례의석을 얻기가 또다시 불리해지는 겁니다. 네, 자, 거대 정당이 다시금 비례의석 확보가 늘어나고 네, 반면에 소수 정당은 다시금 네, 비례의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례정당의 출현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취지를 완전 반대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정치권이 상당하게 말렸고 비난하고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비례정당이 출연하면 왜 이런 거대 정당의 분리가 다시 유리가 되고 소수 정당이 그렇게 염원하던 비례의석 유리한 방법이 다시금 불리해지는 걸까요? 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비례정당이 없을 때 선거 결과와 네, 똑같은 표를 받아놓고도 비례정당이 출연했을 때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보면은 비례정당이 역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절대 아니구나 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껏 말로만 해왔던 비례정당의 파괴력, 무서움을 이 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여실히 체감해 보겠습니다. 실제 비례정당이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비례정당의 참여 여부가 선거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표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례정당의 유무 선거 결과의 차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비례정당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 비례대표제 이번 새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짚을 건 다 짚을 겁니다. 근데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그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정한 예시에는 A, B, C, D 이 5정당이 있고요. A, B 정당이 지역구를 각각 132석 그리고 121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거대 정당이죠? 네, 다른 정당들은 지역구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것보다는 요걸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소수정당의 삶이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동형 100%일 때 보장 의석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비례 의석은 얼마나 주며, 그것이 반으로 깎이는 게 바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뭐 역시 말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직접 한번 표를 채우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정당 지지율 40%를 받은 A 정당은요, 100% 연동형 시 몇 석을 보장받느냐면, 120석을 받습니다. 300석에 40% 하면은, 120석이 되죠. 자, 그런데, A 정당은 지역구에서 충분히 132석이라는 숫자를 얻었기 때문에 120석을 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비례의석을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의석은 0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만약에 100% 연동형 시, 정당 지지율에 따른 보장의석이 몇 석인가? 를 보고 거기서 비례 의석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반만 주는 게 연동형 50% 현재 우리나라에 새로 개정된 선거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례 의석이 0석이니까 50% 해도 당연히 또 0석이겠죠? 그래서 0석이 됩니다. A 정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아서 보장 의석이 있지만 지역구에 많이 당선이 돼서 비례 의석은 받지 못합니다. 자, B 정당은 30%니까 90%의 의석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B 정당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서 충분히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챙겨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에서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니까 불리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 작은 C, D, E 정당은 이번 개정 선거법에 의해서 얼마나 수혜를 누리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챙겼으면 그만큼 실속을 챙긴 거죠. 자, 전체 300석에 15% 하면은 몇 석입니까? 45석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례의석도 45석을 주죠. 왜냐? C 정당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지역구에서. 그죠? 그래서 비례의석으로 45석을 다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50% 연동형이기 때문에 45석에서 반만 줍니다. 23.5죠? 22.5죠? 22.5지만 반올림 합니다. 여기서는. 23석을 보장받습니다. 자, 이제 D 정당도 한번 볼게요. D 정당은 10%를 받았으니까 30석을 보장받고, 역시 지역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30석을 받는데 50% 연동형이니까 여기서 반만 또 받죠. 이제는 뭐 쉽죠? 자, 300석에서 5%를 받은 이 정당은 몇 석을 보장받나요? 15석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지역구가 역시 하나도 없는 C 정당이기 때문에 15석을 비례의석으로 다 받습니다. 근데 50% 연동형이니까 여기서 또 반만 받아야 되겠죠? 자, 받으면 얼마입니까? 7.5인데 반올림해서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50% 연동형 비례의석을 C, D, E 정당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다가 아니죠? 왜냐?
30석 캡이라는 게 있어서 이 연동형 비례의석으로 챙겨주는 의석수의 총합은 네, 오로지 30석으로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총합이 다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다 하면은 46이죠. 토탈 46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토탈 30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46의 토탈의 수를 30의 토탈의 수로 비율을 다 조정을 하는 게 30석 캡입니다. 비율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총 50% 연동형 비례의석에서 받은 게 46석인데 이 46석의 총합을 30석의 비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산수를 할 때 얼마를 곱해주면 총 30의 숫자로 비율이 조정이 될까요? 요거는 계산식인데 자 봅시다. 자 곱하기 일단 요 총합의 수를 나눠줍니다. 총합의 수를. 잠깐 다른 색깔을 쓸게요. 자, 46에서 46을 나눠주고 30으로 비율을 바꿔야 되니까 30을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46 날라가고 총합 30의 비율의 숫자로 바뀌게 되죠. 이 46분의 30이라는 이 변수를 모든 이 비례의석에다 각 정당에다 곱해주면 다시 30석 캡의 의석수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째저째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예시로 든 건 46이 나왔어요. 근데 46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58, 69 다 했더니 흰색 분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분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밑변에다가 그걸 나눠주고 곱하기 30을 해주면 그 비율을 30의 총합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57이다. 57분의 30을 곱해주면 되고요. 69다 하면은 69분의 30을 다 곱해주면 이 비율이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필 지우개가 나왔다. 그럼 분필 지우개의 분의 30을 곱해주면은 또 이게 변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 변에다가 46분의 30 곱하기 46분의 또 30 또 46분의 30. 자, 이렇게 하면은 각 정당의 30석 캡 의석이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리 다 해놨거든요. 한번 숫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9.78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5.28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15, 9, 5 해서 했더니 29가 되죠. 자, 여기서 소수점이 제일 큰 숫자가 한 석 더 받습니다. 그럼 요게 10석이 되고요. 요게 5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15, 15 해서 총 30의 30석 캡의 숫자로 조정이 되는 거죠. 요게 30석 캡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변수에다가 다 곱해주면 자 30석 캡의 숫자로 바뀌게 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수 분배 다 한 다음에 남는 숫자는 소수점이 큰 정당들부터 하나씩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 비례의석입니다. 병립형 비례의석은 17석에서 정당 지지율을 바로 곱한 다음에 나눠주는 게 병립형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비례의석 배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계산을 하자면 17석 곱하기 40%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8이 되고요. 17석 곱하기 30% 하면은 5.1이 됩니다. 자, 다 계산을 해보면은 2.55. 자, 여기 1.7이 되네요. 자, 요거는 자,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다 정수만큼 주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는 또 소수점 자리가 큰 정당부터 하나씩 챙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가 되고요. 네, 2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네요. 다 더하면은 이제 17석의 병립형 비례의석까지 다 완성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이 만든 표에서 이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된, 네, 숫자들만 다 더하면 각 정당의, 네, 총 의석 수가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네. 자, A 정당은 132석에 7석, 그 다음 하면은 얼마입니까? 139석이 되고요. 그리고, B 정당은 121 더하기 빵 더하기 5 하면은, 네, 126이 되고요. 자, C, D, E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요거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C 정당은 17석, 그 다음에 D 정당은 12석, 네, 그리고 E 정당은 6석,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총합은 물론 300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C, D, E 정당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총 의석에서 17석, 12석, 6석이라는 비교적 큰 숫자를 얻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총선 방식으로 하자면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한 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지역구를, 저 정도, 네, 의석수를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 네, 거대 정당 A, B는 지역구도 많이 됐고 정당 지지율도 많이 되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네, 비례의석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의석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비하면은 네, 이 정도 수치에 비해 적은 숫자가 총 의석으로 가지게 된 것이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빠르게 지나왔다 싶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은 지금 영상보다 전 선거법 영상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자, 요 표를 그대로 두고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비례 정당만 출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의석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B 정당이 네, 비례 전문 정당,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판에 띄었다고 하고 역시나 지역구와 정당 지지율은 똑같이 받았다는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선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똑같은 선거 결과에 비례 정당이 출연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A, B, C, D, E 똑같이 있고요. 그런데 이 B 정당이 네,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B2로 네,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똑같이 지역구는 A 정당 132, B 정당 121. 네, 그리고 C, D, E는 여전히 똑같이 0석이고요. 자, B2도 0석입니다. 왜냐면 비례 전문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0석이 되고요. 자, 지지율은 역시 A당은 40%, 그리고 B정당은 0%의 정당 지지율이 됩니다. 자, 아까 B정당은 30%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B정당이 정당 지지율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0%나 정당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이 아무리 새 정당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표도 못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 용지는 지역구 후보에 한 표, 그리고 정당에다가 한 표, 두 표씩 찍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이 정당 투표지에 받은 표를 가지고 네,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뽑는데요. 근데 이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한 명도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당 투표지에 이름이 아예 빠지게 됩니다. 네,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을 경우 정당 투표지에 아예 빠지기 때문에 0%라는 지지율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B2 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표를 몰아달라, 이쪽으로 표를 보내달라 하고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겠죠. 그게 고스란히 같다고 가정을 하면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때는 B2가 B가 받아야 될, 정당 투표 지지율을, 여기 B2가 다 받아간 셈이지요. 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과연 이 표가, 구르고 굴러서 어떤 숫자를 산출해내고 결국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이 B2가 있을 때와 B2가 없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역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 숫자를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정당 다른 조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위에 표를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 120석을 받죠. 자, 그리고 역시 영석, 끝까지 영석이죠. 여기까지 영석 써놓고 가겠습니다. 자, B정당은 정당 지지율이 0%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 보장 의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죠? 네, 영석, 이것도 영석, 다 영석입니다. 오메 안 됐네 싶을 수 있겠지만 그 파괴력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B의 위성정당, 비례정당 B2가 지역구 못 냈지만 비례정당에서 30%를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정당이 100% 연동형 시 받아야 될 보장 의석은 무려 90석이나 됩니다. 우와, 대단하죠? 네, 요게 고스란히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역구 후보 당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90석의 보장 의석이 있다 할지라도 비례 의석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B2가 지역구 당선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90석의 보장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물론 50% 하기 때문에 50% 연동형에서 45석을 받게 되지만 그 숫자가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밑에 C, D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5석 받지만, 45석 받고요. 자, 반틈에서 23석이죠. D정당은 10% 받아서 30석 보장받고 지역구 없으니까 30석 그대로 다 받는데 반해서 15석 받고요. 이 정당은 5%에서 15석 받는데 지역구 없으니까 15석 다 받고 50% 해서 8석. 됐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91이 되네요. 91을 다시 30석 캡 씌워야겠죠? 30석 캡 씌워서 30석에 달하는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50% 연동형 시 비례 의석의 총합이 나오면 그 총합을 나누고 곱하기 30 하면은 캡 씌운 다시 조정 의석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각자 다 얼마 곱하면 되죠? 91분의 30을 곱해주면 30석 캡이 씌워지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석에다가 91분의 30 여기다가도 각자 다 91분의 30 91분의 30 여기도 91분의 30. 자, 30석 캡은 복잡하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30석 캡 의석 수는, 각자 연동형 비례 의석의 정당이 받은 숫자가 일단 다 나와야지만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총합을 알아야 나눌 수 있는 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91이 나왔기 때문에 91 나누고 30을 곱하지만 91이 아니라 역시 다른 숫자가 나오면 그 수를 나누고 30을 곱해줘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에다가 91분의 31을 다 곱해주고 30석 캡 조정 의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하면은 요거는 14.8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7.58 여기는 4.94 제가 미리 구해 놓은 거를 지금 커닝하고 있습니다. 6.3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총하면 일단 정수 부분 다 보장한 다음에 보장하면 14, 7,
4, 2. 네, 다 더하면 27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수점이 큰 정당부터 한 개씩 줍니다. 그러면, 네, 얘가, 네, 14.8이 그 다음에 15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5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석이 되겠고요. 얘는 그냥 7이네요. 자, 그럼 15, 7, 5, 3 해서, 네, 30석 캡이 씌워졌죠? 네,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리평. 병리평은 위에랑 역시 거의 위에랑 똑같죠? 네, A 정당은 그나마 7석 받았고요. 얘는 없으니까 0. 그치만 B2가 역시 병리평까지 받아가죠? 얼마입니까? 네, 여기 이거죠? 네. 5석. 그 다음에 위에 똑같죠? 위에는 다 똑같습니다. 네. 2, 2, 1. 네. 좋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볼까요? 정리하자면, 자, B에 위성정당 B2가 출연함으로 해서 B는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는 하나도 내지 않아서 0% 정당 지지율을 받지만 B2 비례정당이 그 표를 다 받았을 경우 무려 이만큼의 해당하는 비례의석을 보장받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결국 여기까지가 왔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된 B2의 숫자가 여기에 없던 게 추가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총 의석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총 의석수. 네. A 정당은 뭐 똑같습니다. 139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B 정당은 네, 121 지역구만 있죠. 자, 그런데 B2가 무려 20석을 받았고, 자, 나머지, 네, C, D, E 정당은, 네, 여기만 더하면 되죠? 여기만 더하면 되죠? 네. 자, 9, 7, 4.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슬슬, 그 무서움이 느껴지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139석, 126석이었던 거대 정당의 스코어가, 네. 자, 얘들 B 정당과 B2 정당이 선거 이후에 다시 합쳤다. 물론 합치겠죠. 그러려고 나온 거니까 합쳤을 시 얘들의 총 의석수는, 네, 141석이 되는 겁니다. 네. A 정당을 역전하고, 네. 바로 국회 제1정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지요. 네. 무려, 비례정당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표 차이가 13표의 차이가 났었다 하면 그 13표의 차이가, 네, 역전이 돼가지고, 네, 무려 2석이 더 많은 정당이 된 겁니다. 네. 비례 정당을 만듦으로 해서 말이죠. 자, 그럼 126석에서 141석이라는 무려 15석이 늘어났는데 그 15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례 정당이 없을 때 CDE의 최종 총 의석수를 구해보면은, 네, 35석이 됩니다. 그죠? 네, 17, 12, 6, 다음에 35석이 됩니다. 자, 근데 비례정당이 출연했을 때 선거에서 소수정당은 9, 7, 4 해서 20석밖에 안 됩니다. 20석. 네. 아까 B정당 141로 15석 늘었는데 그 15석이 고스란히, 네, 이 35석에서 소수정당이 20석이 되면서 소수정당에게서 15석을 가져온 셈이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네. 자, 총 의석수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무려 B정당이 비례정당을 출연시킴으로 해서 15석이나 늘리고, 네, 제1당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15석이 어디서 왔냐? 네, 소수정당이 가져갈 15석의 몫을, 네, 전부 B정당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완벽하게 이 설명이 들어맞아졌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아주 무색해진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비례정당이 나오게 되는 산술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결과값이 당연히 도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권이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일당이 바뀐다. 네. A 정당은 정말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B정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듦으로 해서 표는 똑같습니다. 121석에 30석 똑같이 받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 잡은 것도 아니고 공약과 정책을 잘 내가지고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 하나만 더 만들었을 뿐인데 15석이라는 의석수를 더 챙기게 되고 결국 일당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당이 왜 중요하냐? 뭐 2석 차이 정도인데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당은 상징적인 의미,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가 이 일당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운영하는 심판자, 사회자, 가장 큰 중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각 어느 정당의 출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 주도권이 어느 당에게 가느냐 하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중요 상임위를 먹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일당이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일당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당이 누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단 2석의 차이가 국회 전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라는 것과 크게 직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표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아무래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그래도 의석수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비례정당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골목 상권이든 말든 떡볶이집 만들어 가가지고 동네 떡볶이집 다 흡수하겠다, 내가 천하 통일하겠다, 이런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갤럭시 떡볶이, 삼성 우동, 이런 거를 나옴으로 해서, 동네 골목 상권들을 다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실을 얘기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안 되겠다, 우리도 비례연합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면서 이제 그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례정당의 출현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소수 정당은 또 어떤 서름과 억울함을 느껴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1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결과는 한 달 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찍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전까지 끝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심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